조갑제닷컴 애독자,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사무라이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무사, 이렇습니다. 한자로 무사라고 써놓고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왜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무를 사무라고 읽을 이유가 없어요. 아마 사무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게 그 뜻을 받아서 무사란 말을 나중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건너간 말이 아니냐. 무슨 사울 아비, 사움꾼, 이게 사무라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 무사도 사무라이 정신이 그 원류를 캐 올라가면은 화랑도하고 이게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이 무사도, 사무라이,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주로 관동지방, 지금 동경 근방에서 옛날부터 근거지를 두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뭔가 이 신라하고 관계가 깊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신라에서 넘어간 도래인들이 일본에서 무사도 정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 중에서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 소위 지배층의 도덕률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사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국에서 나온 젠틀맨십이라고 합니다. 신사도, 기사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교가 들어온 다음에 선비 정신, 우선 조선조의 학자 또는 제야 지식인들을 선비,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시험을 쳐서 권력자가 되면 양반,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반 정신이라는 말은 좀 약한데 선비 정신이라는 말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은 양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양반 정신. 지배층의 도덕률이 있어야 되죠. 선비 정신 하면 제야에 있는 선비들의 그 청렴한 정신, 여기에 한정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조선조에는 양반들이 내세울 만한 정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도는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만들어서 젊은 엘리트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단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낸다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제도. 화랑도란 제도.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김춘추도 화랑도 대표 출신이고, 그리고 김유신도 그러합니다. 이 화랑도야말로 우리 역사 속의 무사도 정신이죠. 무사도 정신인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룩한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는 이 정신이 고려로, 조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이 사무라이 정신은 한 7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일본의 지배층의 윤리로서 정착이 되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까지 내려와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사무라이 정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무사가 제도적으로 집권을 해서 나라를 끌고 가게 된 것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절. 이 가마쿠라 막부가 동경 옆에 있는 가마쿠라라는 작은 해안 도시죠. 거기에 무사들이 막부를 설치하고, 군부입니다. 일종 사령부죠. 막부를 설치하고 교토에 사는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잡고 약 명치유신 1868년의 명치유신 때까지 약 700년을
지배를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고려 때 정중부의 난, 무신난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한 100년 나라를 끌고 왔는데 몽고가 침략해가지고 이 무신정권이 망했습니다. 그 뒤에는 무신 집권이 끊겨버렸어요. 똑같은 시대 때 한국과 일본에서 무신 정권이 탄생했는데 일본은 계속되었다. 한국은 중간에 끊기고 나중에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양반 지배 체제로 갔다. 말하면 문민 지배 체제로 갔다. 한쪽은 무사 지배로 갔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의 모습이 한 700년 동안 한쪽은 글 잘 아는 사람, 붓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한쪽은 칼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라이 정신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무라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말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를 몰고 가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들이받고 산화하는 그것도 무사도 정신이다. 또는 할복 자살,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할복 자살하는 것도 무사도 정신이다. 군국주의적 침략도 무사도 정신이다. 오키나와에서 싸우던 일본군이 사령관까지 포함해서 거의 전부 다가 끝까지 싸우고 옥쇄했다. 옥쇄 정신도 사무라이 정신이다. 뭐 이렇게 등등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럼 이 사무라이 정신이 지금도 있느냐? 제가 잘 아는 한 제일교포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셨는데 보통의 일본인들 사이에도 아직 사무라이 정신이 남아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이 제일교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한동안 생각하더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이 뭡니까? 하니까 이분의 대답은 일본인들은 보통 사람까지도 공을 사보다 앞세웁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공을 사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이란 게 뭡니까? 이분의 대답은 나라, 회사, 이웃, 사회, 공동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공직자까지도 그런 공동체,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공직자까지도 사익을, 자기의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것 같다.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공보다 사를 더 앞세우더라. 이 공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의 높은 분들이 일본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아주 이런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공을 앞세운다는 게 뭐냐? 공사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요사이 한국에서 풍조가, 민주화가 된 풍조가 나는 절대 손해 안 본다. 혐오시설은 우리 집 근방에 만들면 안 된다. 이런 풍조가 대유행하면서 어느 사이 공사 구분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공과 사.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면은 이런 나라는 무슨 법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떼법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죠. 떼법이.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집 근처에 어디 뭐 주유소가 들어선다, 가스 주유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집으로부터, 그 가스 주유소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도 반대하고 났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반대할 거리가 안 되는데 일단 반대하면 뭐가 생긴다. 일단 반대를 하자. 이 제일교포가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건축업자인데 규슈의 어느 도시에서 4층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1조 원을 침해한다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일본 분들이.
근데 그 항의를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 물었더니 일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 대표를 뽑고 나이 지긋한 그 주민 대표가 이 김 선생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고함 지르지 않겠습니까? 윽박 지르지 않을까요? 우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더랍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더랍니다. 김 선생, 그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피해를 줄여볼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의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성의를 다해서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보니까 이 가로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세로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 방향을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주민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니 김 선생이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까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하면서 끝났답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을 짓고 요 사이는 그 이웃 사람들끼리 아주 친하게 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선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나서 곧 돌아와서 일본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사이다마 동경 북쪽에 있는 사이다마 켄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 사이다마 켄에 미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그 미군 장교는 흑인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을에 있던 대표자 촌장이라고 부르죠. 촌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딸을 그 흑인 장교의 말하자면은 애인으로 바쳤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자들을 얻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더랍니다. 촌장이. 그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 누구도 촌장 보고 자기 딸을 갖다 바쳤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적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공적이 자기 그 흑인 장교의 애인이 된 딸을 이용해가지고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독식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나눠주었다 하니까 이런 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전문가로 아주 활약하는 조선족 출신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내 사무라이 정신이 아직도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보통 사람들한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있느냐? 직업 정신으로 살아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자세가 있다. 일본 사람들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부드럽고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이 딱 일을 시작을 할 때는 무섭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일본 시곡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본 여행을 하면은 그 관광단 여행이니까 한 30-40명이 타는 버스의 운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사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사가 불친절하다든지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한참 헤맨다든지 하면은 이 관광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에 갈 때마다 저 서양에 가면은 그런 경우 운전사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일본의 관광버스 운전사들의 자질이 높다는 거죠.
무슨 정확합니다. 운전을 정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친절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삿포로에서 이제 헤어져서 우리는 삿포로 비행장에서 이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이제 헤어졌으니까 인사를 하고 차고지로 갔겠죠. 그런데 한 시간 좀 흘러서 갑자기 이 운전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차고지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게 뭐 남은 게 없냐고 찾다가 안경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안경집에 넣은 안경을 들고 왔습니다. 왕복에 아마 그분은 한 1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경 주인을 찾으니까 그분은 그 안경 잊어본 거 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본 기사한테는 그게 대수롭게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남의 것이니까. 흔히 일본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공적 마인드죠. 이 집안에서 폐를 끼치는 것, 그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 사회에, 회사에, 나라에 폐를 끼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사무라이 정신의 핵심인 공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해 보면은 거리 깨끗합니다. 불법 주차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죠. 스위스보다 깨끗합니다. 독일보다 깨끗해요. 그런데 일본 그 가정집에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집은 화려하지도 않고 상당히 정돈되지 않는 가정집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바깥을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안보다 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보다는 공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구도 작고 얌전하고 말도 적지만은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분들 금도, 유도, 당수 이게 전부 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동양에서의 무술은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술을 많이 배웁니다. 여자들도 많이 배웁니다. 동경에서 있었던 일본의 그 사회인 금도 시합을 제가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체급만 같으면은 여자, 남자가 같이 싸웁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이길 경우가 있더라고요.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 때, 러시아 군인들하고 일본 군인들이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만주, 봉천 이런 데서. 그때 일본군이 이겼어요. 백병전에서. 총끝에 칼 꽂고 직접 대결한 이 육박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일본이 이겼습니다. 키가 한 10cm 작았어요. 일본 군인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체구가 10cm 내지 수십 킬로그램 더 큰 러시아 사람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타고날 때부터 이 군사 문화에 젖어 있다. 군국주의적이다.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1945년에 일본에 온 메가더 사령부가 한때 학교에서 금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금도가 사람들을 사납게 만든다. 한동안. 그때 한자를 한때 금지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저런 사무라이 정신을 제거할 거냐 하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워낙 혼이 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자, 금도 이런 걸 한번 없애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만. 이 무사도는 뭐냐? 일종의 이게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약 100만 명. 일본인들은 거의 전부가 신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도. 이게 과연 종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신도. 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신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죠. 이 절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과 신사는 다릅니다. 사자도 한자로 쓰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신사가 불교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불교와 신사가 좀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도는 어떤 점에서 종교적 심성을 가지느냐 하면은, 종교하면은 구도자적 정신을 말합니다. 어떤 도를 추구하는 거죠. 구도자적 자세.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절대적인 것,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종교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종교를 통해서 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순교. 요새 그게 나쁜 쪽으로 가면 요새 IS가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고 그걸 지하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까지 몸에 폭탄 감고 죽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쪽으로 가면 불안하지만은 그건 광신적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어쨌든 종교적 심성을 갖게 되면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궁극적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무라이가 그런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직업정신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 심성이죠. 어떤 사물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집니다. 책임. 무사들이 할복 자살하는 게 그게 무슨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책임을 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할복 자살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할복 자살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잘못한 것을 덮습니다. 그 할복 자살할 때의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을 보다가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마사무네라는 집안이 일본에 있습니다. 이 칼을 만드는 집안입니다. 마사무네 집안에서 만든 칼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박물관에 가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일본 칼을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예술품처럼 만듭니다. 그 대대로 그 칼 만드는 장인이 히스토리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칼을 만들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 칼에 내 이름이 새겨지고 내 정성이 들어갑니다. 1000년 뒤에도 저는 이 칼을 통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칼을 만들 때 혼을 불어넣어서 그 칼을 통해서 자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지배층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서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군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군번을 기억하고 계시죠? 군번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군번 1번. 이형근 대장입니다. 이형근 대장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해방 하루 전입니다. 이분이 누구 집에 갔느냐 하면은
당시에 육군 장교, 육군 장관, 육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군 장관 아나미 장군 댁에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은 아나미 장군의 아들이 이영건 장교, 당시 대위와 육사 동기생이었는데 그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인연으로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했답니다. 8월 14일 가니까 아나미 장군은 안 계시고 그 부인이, 아나미 육군 장관의 부인이 따뜻하게 맞으면서 그 집에서 관사가 아닙니다. 사저입니다. 자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고 8월 15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나미 장군의 그 부인이 아침 식사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 친구인 이형건 대위한테 상을 갖다 주면서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 식사를 꼭 하고 가라고 하면서 좀 서둘러서 집을 나가더랍니다. 왜 이 부인이 이때 집을 나갔느냐? 아나미 육군 장관은 그 전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결정을 하니까 군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은 명예니까. 그래서 한때 근위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몇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 항복 선언에 반대하는, 그것을 무마하는 일을 아나미 육군 장관이 했습니다. 결국 그 반란은 좌절됩니다. 그날 8월 15일 그날 일본 전체에서 할복 자살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 항복에 반대하면서 억울하다고, 또는 내 책임도 있다고 했겠죠. 자, 이런 반란을 진압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나미 육군 장관도 사실 항복 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천황이 결정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15일 날 아침에 이 아나미 육군 장관은 자기 관저에서 할복 자살을 합니다. 보통 할복 자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단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가로로 갈라서 위로 치켜들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칼을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죽기가 힘들죠. 그래서 배를 갈라서 그것을 니은자로 위로 올리려고 할 때 뒤에서 목을 쳐줍니다. 그걸 가이샤쿠라고 그래요. 조력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할복 자살이 이루어집니다. 아나미 육군 장관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죽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복을 했는데, 할복을 하고 나서 사람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아나미 육군 장관이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자기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가. 옆방에서 들으니까 그 장인이 신음하고 하는 게 하도 안타까워서 장인어른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도 내 혼자서 죽겠다고 해서 결국 몇 시간 만에 출혈 과다로 죽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 관사에서 부인한테 연락이 온 거죠. 허둥지둥 나가지 않고 아들 친구의 아침 식사까지 마련해 놓고 갔습니다. 이것도 사무라이 정신이 부인들한테, 여자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좀 이야기하면은 저를 보고 사무라이 예찬론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무사도 정신, 화랑도 정신, 선비 정신 이런 것은 잘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그런 정신이 한 국가, 한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자 이겁니다.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 인명을 경시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물론 있죠. 그러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의식, 그리고 실수하면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직업정신으로 바뀌면은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또 정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은 그런 사무라이 정신의 기업적, 경제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라이 정신에 관심이 많고, 무사도 서양의 기사도 정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화랑도 정신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본 북해도에 노보리베츠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에토 시대의 이 마을을 재현한 민속촌이 있는데요. 노보리베츠 다데 지다이 무라라고 합니다. 그 사무라이 관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사무라이 정신은 뭐냐? 스피리트 오브 사무라이라고 영어로 써놓고 그 밑에 일본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유키 료이치라는 사람이 썼다는 무사도.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무사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좀 명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투쟁 본능은 보편적인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본은 이 거친 투쟁 본능에 제어 장치를 붙여 통제하려고 했다. 이를 무사도라고 한다. 이는 사회를 통제하고 또한 활력을 주었다. 그리고 투쟁 본능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신성한 것의 존재를 일본인에게 깨우쳤다. 봉건제도는 무너져도 그것을 지탱해준 무사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체현한 이를 사무라이라고 한다. 무사도를 일본인의 독특한 관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독특한 출생의 비밀에 있다. 무사도의 아버지는 선이고, 참선할 때 그 선입니다. 선이고 어머니는 유교이다. 선은 불교에 있어서 명상이며 심사묵고에 의해 알지자입니다. 지의 영역을 넘어서서 절대의 영역을 지향하는 것이며, 유교는 조상입니다. 조상 숭배 신앙을 기초로 민족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교법이다. 따라서 상호 모순된 개념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긴 무사도를 체현한 인간, 즉 사무라이는 이 둘의 조합의 비율에 따라 또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며 서두르지 말고 참는 것이 무사장구의 기본이다라고 말한 도쿠가와는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이고, 강함을 추구하면서 결투에 생애를 걸고 상대를 죽여간 미야모토 무사시도 사무라이이다. 이 두 사람 간에는 공통된 삶의 방식이 없어 대국, 서로 대치점에 위치하는 듯하다.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갓난신고의 한가운데서 각각 시내에 다가가 체험한 것이,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다. 상당히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무라이 정신을 갖게 되면은 생명과 책임을 직결시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기일회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도 붙어 있습니다. 일기일회.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생산적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느냐.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의 한 표현이죠. 사무라이 정신은 남자의 미학입니다. 남자의 미학. 남자가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죽느냐, 깨끗하게 살고 죽느냐 하는 일본 특유의 미학을 추구하는 거죠. 미학이라는 것은 완벽한 걸 추구합니다. 미학은 완벽한 걸 추구합니다. 전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천황이 어떤 지방을 순시를 하는데 천황의 차를 앞에서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로 인도를 하던 이 경찰관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몇 바퀴를 돌았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죠. 누구나 천황이니까.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천황의 차의 길을 잘못 인도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자살까지 할 거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사무라이 정신의 일본은 또 나름대로의 엄격성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운영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모습이죠. 그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 또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대결할 만한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유신, 화랑도의 대표인 김유신의 삼국통일 정신, 문무왕의 어그로움, 김춘추의 목숨을 건 외교, 이순신의 백의종군, 이런 데서 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병정신이 있죠. 의병정신. 임진왜란 때 광군은 무너졌지만 수군과 의병이 버텼지 않습니까? 그 의병정신, 그 의병정신이 있다는 것을 오판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무라이 정신은 한국에서 의병정신을 만나가지고 결국 졌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이긴 게 한국의 의병정신입니다. 의병정신. 지금 대한민국에도 태극기를 든 분들이 의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병정신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화랑도 정신과 연결시키고 또 선비 정신과 어떤 결합을 가지느냐 하는 게 우리 지식인들,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과제, 또 교육자들의 한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